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 재단 니폰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단체의 리딩하에 모구리 2040이라는 무인 항해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2020년에 구성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율운항 선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연안 컨테이너선하고 연안 카페리선에 대해서 완전 자율운항 해상 실증 테스트를 성공시킨 것으로 이렇게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요 기관들이고요. 프로젝트 핵심 과제 2개를 선정했는데 이걸 전부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연안 컨테이너선과 연안 카페리 이렇게 기능과 속도 등이 완전히 서로 다른 2가지 타입의 선박에 적용 가능한 그런 완전 자율운항 하부 기술들을 싹 개발하자. 두 번째로 드론을 이용해서 자동 계류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 2가지 목표를 다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20년에 시작을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연구를 수행하다가 작년 가을에 MOL 마린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3D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세이프티 테스트 검증한 후에 안전 검증을 한 후에 금년 22년 1월 24일, 1월 25일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실시했다는 겁니다. From port to port, 항구에서부터 항구까지 사람 손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이 해운이 세계 최초로 상업용 컨테이너선 자율운행 성공했다고 이제 이렇게 어제 보도했습니다. 출발지가 후쿠이현 스루가 항구이고요. 도착지는 도토리현 사카이 항구까지 대략 한 100마일 된다니까 한 161km 되네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배가 사진처럼 밑가게 194TU라는 겁니다. 2015년에 건조됐고 그래서 구글 지도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루가하고 사카이 항구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대단한데 이 이제 얘들이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MES-S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삼성 같으면 SAS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 Autonomous Ship SAS 이렇게 이 자율운행 통조 시스템에 배가 갈 경로를 미리 다 이게 입력을 시켜놨다는 거죠. 이제 GPS 좌표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갖 정보가 다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위치 정보나 바람이나 조류나 해류 이런 정보나 어떤 항해 규칙도 안에 소프트웨어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 구체적인 선박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입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2개입니다. 2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령 자율 정박 기능입니다. 자율 정박. 그러니까 버싱 앤 인버싱, 언버싱. 버싱 항구에 정박시키는 거. 언버싱 정박되어 있던 곳에서 다시 나오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후르노 전기라는 곳에서 자율 정박 지원하는 센서를 사용해 갖고 가령 부두와 선체 요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 어떤 상대적인 각도 이런 거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해서 이걸 눈에 보이도록 비주얼리 디스플레이 해줬다. 그런 기술을 이제 후르노 전기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LIDA, 라이다 시스템, 카메라하고 위성, 세이터라이트하고 나침반, 컴파스 이런 거 사용해서 지금 이런 센서를 개발했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됐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자동 계류 시스템, 오토매틱 무어링 시스템. 이거가
정박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많이 보는데, 배를 항구에 계류시키기 위해서 그 선상의 승무원이 부두에 있는 그 작업자한테 뭘 집어 던지잖아요. 줄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 줄은 그 굵은 그 계류용 굵은 밧줄 끝에 가느다란 줄이 앞에 나와 있죠. 그 가느다란 줄을 그 히빙 라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빙 라인을 집어 던지죠.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그걸 탁 받아갖고 이제 굵은 밧줄을 끌어당겨서 이제 계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동 비행하는 드론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개발했고 실증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류 작업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데, 결국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대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재단은 그 이전에 요 실험하기 며칠 전에 세계 최초로 또 대형 고속 연안 페리 이용해서 해상에서 완전 자율운영 성공시켰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 페리는 220m 아주 고속 페리인데 150마일 241km를 7시간 동안 완전 자율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신모치라는 곳에서 그 아요나다까지. 그래서 이 연안해운은 일본은 섬나라니까 내국 물류 그 핵심 분야랍니다. 국내 화물, 일본 국내 화물의 대략 40%, 또 기초 산업 물자의 대략 80% 운송을 이 연안해운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그러니까 늙은 선원들이 아주 노후화된 선박을 가지고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율 운항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선원들 숫자가 팍 줄어도 되죠. 지금 그 선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꾸 그 노후화되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젊은 애들은 기피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선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고 그 해상교통 위험 방지 위해서 이런 그 운항 기술 지금 연구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2025년까지 실제 상업용으로 맞춤면 사용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 고령화되고 선원 부족이고 또 인간의 실수로 야기되는 대형 해상사고 이런 문제 이제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 어떤가 이겁니다. 우리가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가장 앞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직 완전 자율 운항을 해상 실증할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IR 자료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작년 그러니까 21년 9월 2일 날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목포 해양대 9,200톤급,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선박인데 9,200톤급 그 실습선 이 세계로라고 있는데 이름이 배이름 요거하고 삼성중공업의 그 300톤급 예인선이 있는데, 원래 삼성중공업이 한 3년 전서부터 이 300톤급 예인선 요걸 가지고 자율운항 선박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삼성 어토노머스 쉽이라는 자율운항 통제 프로그램 이제 개발해서 SAS라고 이름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이 세계로호에 장착을 하고 해서 그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그 자율운항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두 배가 서로 마주보고 오는 상황, 또 하나는 두 배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배들은 기존에 운항 경로가 있잖아요. 그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율운항 하려면은. 그래서 기존의 운항 경로에서 이제는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피를 해야죠.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각자 회피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회피가 끝나고 나면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오는 요거를 실증한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한 하부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부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해서
개발되면 그거 실증하고 또 그걸 이제 통합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IR 자료는 뭐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해서 뭐 인정받았다 뭐 이런 정도인데 총체적으로 자율 운항을 위한 하부 기술들 하나씩 준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자율 운행 기술에서 단기간에 일본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분발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한테 지고 사는 거 참 맛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2614였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이제 2600 뭐 깨진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1월 3일 종가가 2988였죠. 그래서 지금 1월 3일 새 시작한 이후에 374포인트 마이너스 12.5% 이 정도면 폭락세입니다. 오늘 마감 후에 파생시장 주요 선수들 포지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선물 매도 5조 원 규모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순매수 보이는 듯 했는데 미국 야간 선물 추가 급락에 맞추어서 하루 종일 선물 매도 늘려갔는데 장 마감 후 하루 거래분 정도만 청산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순매도 잔량은 전일과 비슷하게 지금 5조 원대 순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서 등락은 선물 순매도 잔량입니다.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패턴이 3월 만기까지 지속되는지 주목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콜은 매도이고요. 콜 매도 잔량 늘리고 있고 특이한 것은 풋 매도를 대략 100억 원 정도 했죠. 그래서 풋 순매수 규모가 어제까지 500억대를 넘었는데 이제는 399억 원대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단 주목하는 게요. 외가격 순매도 나선 것이라면은 내일도 이거 반복될 가능성이 주목되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설 연휴 지나면서 지금 내일 끝나고 나면은 최소한 연휴가 5일 아닙니까? 5일. 만기 직전에 연휴 5일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연휴 지나면서 외가격 옵션 등의 시간 가치가 특히 감소합니다. 내가격에서는 시간 가치 감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걸 노리는 전략인지 일단은 주목이 되고요. 개인의 대규모 품매수 260억, 기관 특히 금융투자 대규모 추가 매도 146억 원. 이것의 의미는 어제 올렸던 파생 삼국지 두 번째 영상 거기에서 자세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에 올렸던 파생 삼국지 1번 영상과 2번 영상 모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 파생 삼국지 영상에서 주목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매물 폭탄 조만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현물 매도 1.7조 원을 터뜨렸고요. 연기금이 1.2조 원을 순매수로 받아주었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현물 순매수 이거 일부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은 3,259억 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매우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가 이제 급락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과거처럼 추세적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급락을 막는 가능성,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추가 급락이 온다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 지표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내일은 연휴 전 마지막 날이고 연휴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2월 옵션 만기 주간이 이제 그 다음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옵션 만기 주간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최소한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을 고려하면은 최소한 오르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내외의 순매수나 순매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 이렇게 보이고요. 매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방으로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걸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과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가 이걸 추가로 더 많이 받아줄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하락하는 거고 외국인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물 순매수에서 대략 한번 3천억 내외 매수해봤자 이거는 외국인이 매수해봤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콜 매도 지속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들 포지션입니다. 콜 매도 지속 여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품 매도 여부, 품 매도 만약에 내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 외곽일 가능성, 외곽인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품 매도 한다면 그 규모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털 정도가 된다면은 그러면 상승을 준비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특히 파생 포지션 지금은 매우 주목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